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전에서 독일군의 전차 부대는 소련군의 기관총 부대한테 상대적인 열세를 면치 못했던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겨울이 닥치다 보니까 그 강추위를 원정을 온 독일로서는 그 혹한기 공장군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총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6개월 반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마지막 그 12월 1월 달은 소련군이 그 독일 스탈린그라드 안에 있는 독일군을 스탈린그라드 도시 외곽에서 완전히 에워싸면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이 그 고립이 돼버린 겁니다. 고립이 돼버려 가지고 독일군의 보급로가 차단이 됩니다. 보급로가. 그래서 무기, 식량, 연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단절이 돼버리는 겁니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추위에 견디기 어렵고 보급로가 차단돼서 식량이 없으니까 병사들 33만 명의 병사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기아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전차나 이런 군용 차량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무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고, 그러한 악조건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2월 2일 1943년 2월 2일 날 항복이라는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에서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었는데요. 병자호란이 있었던 게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있었습니다. 47일. 남한산성 안에 조선 인조가 피난 가가지고 13,000명의 병력으로 버티는데 남한산성 외곽 한 10km 정도를 청나라 태종의 12만 대군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군의 병사들은 13,000명밖에 안 되는데 청태종의 12만 병사는 1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중과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 남한산성 안에 그 소규모 병력에 불과한 13,000명의 조선군 병사들은 그 혹한기 추위에 떨어야 되고 또 무기도 떨어지고 식량이 다 고갈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워가지고 조선 인조는 항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북동쪽변에 있는 삼전도에 나와서 청태종 앞에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듯이, 우리나라에도 지금부터 한 400년쯤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듯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1942년도에 독일이 그 스탈린그라드 안에서 고립이 돼버려서 보급로가 차단돼서 결국은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33만 명의 병사들이 굶주리는 기아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그 당시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여한 독일군의 총사령관 제6야전군 총사령관인 그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사령관한테 자결을, 즉 자살을 종용하는 의미에서 계급을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진급을 시켜줍니다. 명예롭게 자결을 해라. 그렇지만은 그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제6야전군 사령관은 자결하지 않고 항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43년 2월 2일인데요. 그로부터 그 사령관은 한 14년을 더 살다가 1957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독일은 자기들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일으켰지만 6개월 반 만에 그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또 무기, 연료, 식량이 다
그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이제 상실돼 버리니까 항복이라는 그러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아무리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를 에워싸고 그 포위를 했지만은 탈출할 수 있었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료가 차단된 상태에서 그 전차와 그 다음에 군용 트럭 이런 수송 차량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병사들을 밖으로 탈출시킬 수가 없고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는 말밖에 없었는데 말들도 기아에 굶주림에 시달린 그 병사들이 다 이미 도축해서 잡아먹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말들도 없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탈출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차량으로 이동할 수는 없고 또 말을 이용할 수도 없다 보니까 도보로 즉 걸어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데 기아에 허덕이는 즉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병사들이 그 엄동설 안에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보로 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겠냐라는 그런 반론들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은 스탈린그라드에서 1943년 2월 2일 날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전투의 결과는 피해가 이르게 됩니다. 독일군이 총 33만 명, 600대의 폭격기가 투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3만 명 중에 독일군의 사망자가 22만 명입니다. 22만 명의 사망자, 그 다음에 9만 명이 포로가 되고 나머지 2만 명은 부상을 당하는 그 최악의 참사가 초래됐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동맹군이었던 이탈리아군, 루마니아군, 그 다음에 헝가리의 3개국의 연합국가 그 병력들도 4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소련군의 피해는 어떠냐? 소련군 피해는 더 컸습니다. 소련군은 총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포로 다 합해가지고 113만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113만 명.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피해가 이제 한 33만 명의 사망, 부상, 포로자가 발생이 됐고 독일의 동맹국인 이탈리아군, 그 다음에 헝가리, 루마니아 연합군이 한 45만 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소련의 그 사상자는 또 포로 다 합해서 소련 측의 피해는 한 113만 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즉 인류의 그 다양한 전투가 있었는데 수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인류 유사일에 그 많은 전투 중에 200만 명이라는 최대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투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 에너미 앳 더 게이트가 있습니다.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영화에 보면은 소련군의 전설적인 명저격수 바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군의 명저격수는 독일 국방군 저격학교 교장 에르빈이 나옵니다. 그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에 소련군의 전설적인 저격수 바실리와 독일군 국방군의 저격학교 교장 에르빈 간의 숨막히는 저격전, 서로가 죽이려는 그런 숨막히는 저격전이 묘사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 소련의 저격수 바실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회고록을 집필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의 저격학교 교장 에르빈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그래서 그 생존했던 소련의 명저격수 그 바실리가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자신이 독일의 수많은 거물급 저격수들을 저격했을 뿐만 아니라 저격학교 교장인 에르빈도 저격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소련은 그걸 근거로 해서
독일의 최고 저격수인 저격학교 교장 에르빈을 우리 소련의 명저격수인 바실리가 저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반론은 소련의 전설적인 저격수 바실리가 독일의 명저격수, 거물급 저격수들을 저격한 건 맞다. 그렇지만은 저격학교 교장인 에르빈을 저격했다라는 기록은 없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친답니다. 그래서 그 에르빈이, 즉 저격학교 교장이었던 에르빈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사망하긴 하는데, 누구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는지는, 즉 그 소련의 명저격수 바실리의 회고록에서 주장처럼 그 바실리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총에 맞아서 죽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유사 이래 그 수많은 전투 중에 2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그 전투, 최대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전투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고,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동부전선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가장 큰 전투로서, 그 전투 전에는 독일군이 전세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패배함으로써 이제 전쟁의 주도권을, 독소전쟁,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의 주도권을 소련이 독일로부터 빼앗아오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아까 이제 모두에서 이제 주요 전투를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전선에서는 1942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이 그 전에 일본에서 그 이후에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는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선에 이제 서부 전선에서는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있었던 제1, 2차, 1차와 제2차 알라메인 전투에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독일, 이탈리아 연합국을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기존의 추축국에서 연합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에서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이 독일에서 소련으로 넘어갔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4년 2월 2일에 끝났으니까 그로부터 2년 3개월 후인 1945년 5월 8일 독일은 연합국을 상대로 항복을 합니다. 그게 1945년 5월 8일이고요. 그보다 앞선 8일 앞선 1945년 4월 30일에 전쟁이 독일한테 불리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간파한 히틀러는 4월 30일 날 권총 자살을 하고, 그로부터 8일 후인 5월 8일 날 독일은 연합국을 상대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 전선은 여전히 계속 미국과 일본 간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독일이 항복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럽 전선의 동부 전선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 이제 그 롯데월드 타워 옆에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주변 풍경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여기에 바로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제가 지금 롯데월드 타워까지 한 50m 거리입니다.
여기는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입니다. 롯데월드타워까지 50m 거리고요. 여기가 송파 관광 안내센터입니다. 여기가 송파 관광 안내센터고 바로 옆으로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산책하는 사람, 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롯데월드타워는 이제 이달에 빠르면 이달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6년, 즉 앞으로 6년 후에 105층 569m 높이의 현대 타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롯데월드 타워보다 14m가 더 높은 빌딩이 이제 삼성동에 들어서니까 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은 555m의 롯데월드 타워인데 이제 6년 후 2026년이 되면 현대자동차의 그 타워가 569m가 되니까 롯데월드 타워보다 14m 높은 빌딩이 6년 후에 삼성동에 생겨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자, 이상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앞에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